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보금자리론, 요거는요 아파트 구입하려는 사람한테 돈 빌려주는 겁니다. 저거 헷갈리지 마세요. 예. 일단은 보금자리론의 종류는요 우리 세 가지 형태로 운영합니다. 일단은 유보금자리론, 아낌이 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이렇게 구분되는데, 예, 요거는 지금 요거 하는 거 듣기 마세요. 일단 이제 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주택담보대출 카드 거기에 있습니다. 그걸 딱 클릭하게 되면 거기로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럼 거기 대출 신청란이 있습니다. 듣기 마세요. 신청란에다가 신청서 양식이 있는데 그거 뚝 집어넣어서 클릭하면은 그쪽으로 보내요, 안 보내요? 금융공사로 보내는 겁니다. 어디로 보낸다고요? 금융공사로 딱 보내면 금융공사 직원, 여직원이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뭐 소득증빙 서류라든가 등본 같은 거 있죠? 이거 제출하라고 해요. 그래서 자, 그러면 걔들이 이제 며칠 있다가 자, 승인 여부를 알려줍니다. 승인 좀 알려줘요. 그럼 승인 됐다고 하면 가까운 금융기관 있죠? 신한은행이라든가 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자, 이 보금자리론 대출 받으러 왔다고 하면 그러면 그쪽에서 있죠? 공사에서 뭘 보내줘요? 이 공사에서 이제 보내줍니다. 공사에서 관련 서류 있죠? 다 저체 보내줍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뭘 작성해요? 여기 대출 약정도 하고 그 다음에 뭐래요? 근저당권 설정 같은 거 있죠? 요거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대출이 완료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근데 그 밑에 아낌이 보금자리론이죠? 아, 요거는 원래 금융공사가 공급해 주는 거죠? 얘들 대신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되겠죠? 근데 아낌이 보금자리론은요, 우리 등기 같은 거 할 때 인터넷상으로 막 할 수 있어 없어요? 이죠? 이것도 그 대출 약정이든 아니면 인터넷 등기 같은 거 다 뭘로 해요? 컴퓨터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돈 빌리는 자가 컴퓨터에 능숙능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그러면 자, 주택 소비자가 알아서 다 하니까 대출 직원은 할 일이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좀 깎아줍니다. 몇 프로 하고요? 0.1% 정도를 깎아줍니다. 이 이유를. 그리고 나는 컴퓨터 전혀 컴맹이다. 그럴 경우는 직접 어디로 가야 돼요? 은행으로 직접 가야 됩니다. 가서 기다렸다가 직원들한테 대출 좀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럼 걔들 알려줘, 안 알려줘요? 이렇게 해서 하는 걸요, T보금자리론 해줍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요때 이 보금자리론의 지급 조건은요, 이거는 금융공사가 이걸요 공급하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시중은행을 통해서 공급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때 이제 신청 대상은요, 민법상 성인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몇 세 이상이에요? 19세 이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18세 아닙니까 그러는데 그거는 선거 연령이고, 요거는요 민법상 성인은 19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부부 기준으로는, 부부가 아닐 경우는 본인 기준이죠. 이렇게 해서 자,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겁니다. 무주택자야 돼요. 다만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주택 처음으로 구입할 때이죠. 그때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어디 갔어요? 원래 주택이 한 채 있습니다. 몇 채 있다고요? 한 채가 있는데 이걸 잘 안 팔릴 수 있어 없어요? 안 팔릴 수 있죠. 그러면 이거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먼저 구입하는 경우 있죠. 그럼 이것도 빌려주겠답니다. 다만 신주택 구입한 날부터 2년 내에는 팔아야 됩니다. 이거 안 팔면은요 대출금 회수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회수하겠다. 그리고 이런 거는 소득이 너무 많은 자들은 안 빌려주겠다는 얘기죠. 정부에서 정부 지원금 같은 거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MBS 발행 같은 거 해서. 그러니까 아무나 빌려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소득이 너무 높지않아 안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가구 같은 경우는요, 이 7천만 원 안 돼야 됩니다. 부부가 합산해서 얼마라고요? 7천만 원이 안 돼요. 다만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요, 맞벌이면은요 8,500만 원 이해야 됩니다.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외벌이면요, 혼자서 번다면 7천만 원 이해야 됩니다.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얼마라고요? 7천만 원 이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신혼가구라는 것은 보통 이제 대출 신청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청일이 있죠. 신청일 전 7년 이내에 신혼신고가 돼 있어야 됩니다. 전에 7년 이내에 뭐라고요? 신혼신고가, 혼인신고 있죠? 신혼신고라. 혼인신고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 메뉴에 볼게요. 175페이지 보시면 다자녀 가구라고 해서 집안에 이제 미성년자가 3명 이상인 가구 있어 없어요? 이런 경우는요 1억 이하가 될 때까지도, 그러니까 연간 소득이 많더라도 빌려주겠다는 얘기죠. 애들 키우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대출금리는요, 이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고정금리 제도입니다.
뭐라고요? 고정금리. 그리고 아까 얘기한 신혼가구 있죠? 요거는요 0.2%를 깎아주겠다, 이자율을. 그리고 취약계층 해갖고 한부모 가구라고 해서 아버지 혼자 아니면 엄마 혼자 키우는 집안 있어 없어요? 이런 가구라든가 그 집안에 장애인 있는 가구도 있겠죠, 가족 중에. 그리고 다문화 가구라고 해서 부부 중에 한 명이 외국인 될 수도 있죠, 그런 거라든가. 다자녀 가구라고 해서 아까 얘기한 미성년자가 3명인 가구 있죠, 이런 가구는요, 자, 이 취약계층의 경우는요, 해당하는 거에마다 0.4% 깎아주겠다는 얘기죠. 0.4% 깎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어떤 사람은 신혼 가구에도 해당되고, 그 다음에 취약 가구에도 해당돼야 한대요? 될 수 있죠. 그러면, 전부 합쳐서요, 자, 0.8%가 안 돼야 됩니다. 그죠? 2개 이상 해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신혼부부에도 해당되고, 장애인 가구도 해당되고, 다문화 가구도 해당되죠? 그러면, 자, 이 장애인 가구하고 다문화 가구 있죠? 요 2가지만 해야 됩니다. 합쳐서 얼마라고요? 0.8%. 그러니까 0.8% 넘게는 안 깎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가산금리라고 해서 우리 소득세법상 투기지역 같은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는요 0.1% 더 붙여서, 이건 오히려 더 깎아주는 게 아니라 붙여서 그 이자를 부과하겠다는 얘기죠. 다만 녹색 건축 인증주택이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그 목조로 만든 주택 같은 거 있어 없어요? 이런 거라든가 황토로 만든 주택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환경을 파괴해요, 안 해요? 아니죠. 이런 것들은요, 자, 이 그 부가금리는 면제해주겠다. 부가금리는요, 면제해주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 거기에 그 대상주택은요, 무조건요, 등기부 등본상 주택이다 됩니다. 얼마라고요? 등기부 등본상 주택이어야 되고, 그리고 6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안 됩니다. 6억이 안 돼야 됩니다. 6억 초과 주택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대출 한도는요, LTV가 최대 몇 프로라고요? 70%입니다. 물론 DTI도 적용하는 거니까 DTI는 복잡하게 적용하는 거니까 일단 LTV는 몇 프로라고요? 최대 70%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그 금액은요, 최대 얼마까지예요? 3억까지만 빌려주겠다. 최대 얼마라고요? 3억. 대출 금액을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자, 미성년자가 3명인 가구를 아까 다자녀 가구라고 했죠? 요거는 4억까지도 빌려주겠다. 그럽니다. 4억. 그리고 대출 기간은요, 최소 10년, 최대 얼마라고요? 30년입니다. 이 옵션입니다.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환 방식은요, 이렇게 돈을 빌렸어, 안 빌렸어, 얘가? 빌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원금 균등 상환, 원리금 균등 상환, 체증식 상환, 셋 중에 하나 선택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다만 체증식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조금 갚고 나중에 많이 갚는 거죠?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한 80, 70 넘어서도 갚을 돈이 많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체증식 같은 경우는요, 연세가 40세가 안 돼야 됩니다. 40세 미만에만 해당돼요. 그 다음에 거치기간이라는 것은요,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을요, 거치기간 했는데, 그전에는 1년 동안에는, 빌린 다음에 1년 동안에는요, 거치기간을 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런 거 없어요. 이거 없고 그냥 빌리자마자 다음 달부터 원금도 갚아나가 됩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빌리자마자 다음 달부터 뭐라고요? 이자도 원금도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좀 크네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이게 좀 큽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조기 상환 수수료도 부과합니다. 최대 몇 년이라고요? 3년 내에 자 조기 상환한다면 수수료 부과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하나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지금부터는요, 요거 하는 겁니다.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요거는요, 시중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보증 서는 거예요? 금융공사가 보증 서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빌려주는 건 누가 빌려주는 거예요? 시중은행에서 빌려주는 겁니다. 그 밑에 주택연금의 장점 볼게요. 요거는 평생 거주, 평생 지급이라고 해서 평생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셨으면 이분이 또 돌아가실 때 계속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다만 이분이 돌아가셨으면요, 자, 이 6개월 내에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전 등기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받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러면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금액이 줄어드냐? 그건 아닙니다. 100% 동일한 금액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금융공사가 보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보증하는 거기 때문에 연금 지급이 중단될 위험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상속이라고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자, 매각대금 5억인데
대출 원리 금액은 75억이다. 그러면 상속인한테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보증 서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주 합리적인 상속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른쪽 볼게요. 자, 기본사항으로 가입 가능 연령은요,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몇 세 이상이라고요? 6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60세 이상. 그리고 주택 보유수는요, 원래 부부 기준으로 해서 9억 이하의 주택이죠. 요 한 채가 있는 자가 원칙인데, 여러 채 있다 하더라도 합쳐서 얼마라고요? 9억이 안 되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 채 있다 하더라도 그 디귿번 볼게요. 니은이 두 개 있죠? 니은 두 번째 니은 볼게요. 보유주택 합산 가격이 9억 이하인 다주택자 있죠? 요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어떤 사람이냐면 한 채는 8억짜리고 한 채는요, 자 5억짜리다. 그러면 이거는 9억이 넘어가 안 넘어가요? 넘어가죠. 이런 경우에도 받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받은 이후에 요거 있죠, 요거를 3년 내에 파는 조건으로. 몇 년이라고요? 3년 내에 파는 조건이라면 빌려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한 채가 됐든 여러 채가 됐든 뭐라고요? 9억 이하이면 됩니다. 뭐라고요? 9억 이하이면. 그리고 넘어가더라도 몇 채 팔으면 되죠. 초과되는 거 팔으면 될 거 아닙니까?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뭐 형제 자매 아니면 아들 딸들한테 소유권이 돼 있는 건 안 됩니다. 부부 명의로 돼 있어야 됩니다. 누구 명의라고요? 부부 명의로 소유권이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그 대상주택은요, 시가 9억짜리 이하야 됩니다. 한 채가 됐든 여러 채가 됐든 얼마라고요? 9억 이하야 되는데, 예전에는요, 노인 복지주택이라고 해서 우리 그 실버주택 있죠? 요것도 분양형은 가능합니다. 분양받은 거 있죠? 임대형은 안 되지만, 임대는 빌린 거 아닙니까? 분양은 가능합니다. 지자체에 신고되어 있는 노인 복지주택도 가능해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거 볼게요. 이렇게 우리 수업 끝나고 나면 아래층은 상가고 위층은 주택으로 쓰는 거 있어 없어요? 이걸 상가주택이라는데 이걸 예전에 안 됐는데 지금은요, 주거 부분이 2분의 1 이상이라는 얘기죠. 이럴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상가 등 복합 용도의 주택은요, 전체 면적 중에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 이상이라고요? 2분의 1 이상일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증기한이라고 해서 소유자 및 배우자가 어떻다고요? 사망시까지입니다. 언제까지라고요? 사망시. 그리고 중도에 상환한다고 해서 이 수수료 부과하는 거 아닙니다. 돈 생기면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얼른 갚으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조기에 상환 수수료 이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이건 생활비용들을 빌려주다가 돈 생기면 갚으라는 얘기입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그럼 수수료 부과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자, 여기가 이제 요 주택을 이제 남자분이 이렇게 소유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여자분하고 이제 결혼하다가 여자분하고 이혼할 수 있어 없어요? 이혼하죠. 그럼 이분이 돌아가시더라도 이분은 못 받아요. 이혼하면 남남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이혼했어 안 했어요? 이혼했는데 꽃뱀 같은 여자가, 자, 요 사람 재산 노리고 재혼할 수 있어 없어요? 이게 받고 있는 상태에서 재혼하면 이분 못 받습니다. 받고 있는 상태라면 못 받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보증료 받아요, 안 받아요? 받습니다. 그래서 초기 보증료로 주택 가격의 1.5%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 보증 잔액의 연간 0.75%이죠. 요거를 월로 나누어서 매월 납부해야 되는데, 이거를 연금 가입자가 계속 납부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요, 은행이 대신 납부해 주는 겁니다. 대신 납부해 주면 나중에 저기 원리금에 다 포함시켜야 안 시켜요? 포함시켜서 나중에 받으면 되죠. 경매처분에서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적용금리는요, 변동금리 기억하세요. 아까 이 보금자리로는 고정금이라고 했죠. 얘는요, 변동금입니다.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거주 요건은요, 이 부부가 같이 살고 있다면 둘 다 살고 있는 게 원칙입니다. 거주하고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다만, 자, 만약에, 자, 부부 중에, 그러니까 이 주택을 전세 놓고 월세 놓고 해서 다른 데 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여기 전월세 주고 다른 데 가서 하면 안 돼요. 다만, 이 둘 중에 하나가 여기에 살면서 보증금도 없이 그냥 월세 받을 수 있어 없어요?
한 분은 여기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보증금도 없이 그 일부 그 간을 월세 줄 수 있어 없어요? 이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이런 게 가능해요. 나중에는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주택연금의 지급정지 사유라고 해서 두 분 다 사망할 때 지급이 정지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분이 돌아가셨으면 이분이 계속 받으려면 이전 등기해야 됩니다. 6개월 내 이전 등기해야 돼요. 몇 년이라고요? 6개월 내. 그렇지 않으면 아들한테 뺏기게 되면 그러면 못 받습니다. 주택을. 그 다음에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이전했다. 이것도 못 받아요. 그리고 1년 이상 집을 비워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것도. 근데 다만 1년 이상 비워놓는 이유가 자 아파갖고 그 요양원에 입원할 수 있어 없어요? 이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이런 게 가능하다. 이런 경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급 방식은요. 자, 종신 방식이 원칙입니다. 어떤 방식이라고요? 종신. 돌아가실 때까지 받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어차피 얘는 담보 잡힌 거 안 잡힌 거예요? 잡혔다면 원래 85세 때까지 받을 금액이 3억이죠? 요 금액의 반 정도는요. 미리 땡겼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요. 종신 혼합 방식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종신 혼합 방식. 그리고 확정기간 방식은요. 나는 이렇게 하겠다. 나는 15년 동안만 받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10년 동안 받겠다. 이렇게 하면 금액이 커지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자, 대출 상환 방식은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원래 우리은행에서 빌린 돈이 있습니다. 2억을 빌린 게 있는데, 일부는 이거 갚는 조건으로, 그 남는 돈에 대해서 종신 방식으로 받을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걸요, 대출 상환 방식. 자세히 안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우대 방식은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거는요, 주택이 부부 기준으로 한 채만 있어야 됩니다. 몇 채라고요? 한 채만 있어야 되는데 여러 채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1억 5천이 안 되는 주택이어야 됩니다. 조그만 주택이라는 얘기죠. 1억 5천이 안 되는 조그만 주택이다. 그럴 경우는요. 원래 종신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치자. 100만 원이라면 여기다가 매달 얼마라고요? 20만 원씩 더 붙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알겠죠? 20만 원. 이렇게 하는 걸요. 이거를 20%를 더 붙이는 거를요. 우대 방식 해줍니다. 무슨 방식이라고요? 우대 방식. 이렇게. 거기 서술형 지문 좀 알아볼게요. 1번 보겠습니다. 1번. 주택 저당채권 유동화, 장기 보금자리론의 공급, 각종 주택 대출채권의 보증,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 주택 저당채권의 유동화 이런 것들은요. 한국주택금융사의 주요한 업무란 얘기죠. 그 다음 오른쪽 볼게요. 3번. 한국주택금융사의 보금자리론은 대출안들은요. DTI를 충족할 때 주택담보가치의 아까 몇 프로까지예요? 70%까지 빌려주겠다. 그리고 최대 3억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상주택은요 6억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요거는 6억 안 돼야 돼요. 6억 안 되는 주택에 대해서 빌려주는 거고 요거는요 9억입니다. 9억.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역저당이란 제도란 대출자가 차입자의 주택을 담보로 매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연금 형태로 대출해 주는 거 있죠? 생활비 형태로 빌려주는 거를요 역저당 해줍니다. 7번 볼게요. 한국주택금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하여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요 한국주택금융사의 보증서에 근거하여 연금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한다는 얘기죠. 아니 금융공사가 보증 서는 거죠. 그러니까 보증서를 은행에다 줘야 됩니다. 이거 그죠? 그럼 그거에 근거해서 은행이 빌려주는 겁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뭐라고요? 은행이 빌려주는 겁니다. 요거는요, 공금융공사가 직접 공급하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시중은행을 통해서. 헷갈리나요? 약간 헷갈리긴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어디냐면 9번 보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사 보증 주택연금은요, 주택 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요거를요 확정기간 방식이라는 겁니다. 무슨 방식이라고요? 확정. 나는요 일정 기간 동안에 10년 동안만 받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걸요 확정기간 방식이라는 겁니다. 10번 볼게요. 주택연금은 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으로서 부부 기준으로 9억 이하의 1주택자이거나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 이하의 다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어쨌거나 9억이 안 돼야 됩니다. 12번 볼게요. 한국주택금융사 보증 주택연금의 담보가 되는 대상은요. 주택법상 단독, 다세대, 연립, 아파트 이런 것들인데 자 여기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도 가능하다고 했죠.
그리고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상가주택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4번 볼게요. 한국주택금융사보증 주택연금의 종신 지급 방식에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 주택연금의 대출 원리금액이 75억이랍니다. 그리고 담보주택가격은 아까 얼마라고요? 5억이랍니다. 그러면 집 팔아서 회수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인데 초과 지급된 금액은 법정 상속인한테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저에게 하는 겁니다. 저기 이렇게 해서 몇 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한 장 넘겨볼게요. 요거는 이제 다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자,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몇 세 이상이라고요? 60세 이상. 그리고 크게 이제 네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자, 그리고 얘는요. 원리금 실거과 저당권을 완전히 투자한테 넘겼다. 이걸요. MPTS라는 거고 발행자가 갖고 있으면서 새로운 회사채를 발행했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MBB라는 거고 발행자가 저당권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투자자가 원리금 실거권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MPTB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원리금 수집권을 갖고 있는 자가 조기상환위험, 이자율위험 부담합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을 갖고 있는 자가 뭘 부담해요? 채무 불이행이 부담한다. 조금 전에 했던 건데 어떤 사람은 그거 처음 들어보네요 그럽니다. 좀 전에 했는데 그거 처음 들어보네요 그럽니다. 다 기억나시죠? 저는 했다니까. 이번에는 자 거기 180페이지 보겠습니다. 180페이지에 부동산 투자회사 있죠? 이거 좀 알아볼게요. 자 부동산 투자회사도 꼭 한 문제를 물어보는데 여기서는 거의 해마다 182페이지 보시니까 부동산 투자 회사 법 있어 없어요? 여기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니까 요거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 박스 잘 해놨어 안 하셨어요? 해놨잖아요. 요거 잘 하시고 그렇지만 이 박스를 공부해야 되는데 박스를 공부하기 전에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출발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 무턱대고 막 암기하는데 그러면 약간 꽈서 나오면 뭐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배경 같은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해하기가 좀 쉬워집니다. 자, 어쨌거나 180페이지 보시니까 메뉴에 부동산 투자회사 있어 없어요? 요거는 우리 교재 393페이지 있습니다. 393페이지.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시면 자 시험에 나오는 게 182페이지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법 있어 없어요? 요거는요 요것도 393페이지입니다. 같이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신탁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볼게요. 신탁이라는 건 믿고 탁 맡기는 걸 신탁이라는 겁니다. 믿고 어떻게 맡긴다고요? 탁 맡기는 걸 신탁이다. 이때 이제 신탁은 이제 크게 부동산을 믿고 탁 맡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요 부동산 신탁해줍니다. 이건 다음 주에 제가 첫째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바빠요 안 바빠요? 바쁠 때는 내 부동산 좀 잘 관리해달라고 맡길 수 있는 거죠. 이걸 관리 신탁해줍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한 번도 그 부동산 처분한 적이 없어서 사기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처분을 맡길 수 있어 없죠? 처분 신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신탁회사에다가 소유권을 이전하죠. 형식적으로 이전합니다. 그럼 걔네들이 수익증권을 줘요. 그럼 그거 가지고 은행 가서 그 대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담보신탁이라는 겁니다. 근데 거의 한 70%는요 내가 평생을 농사만 지어왔는데 요번에 내가 갖고 있는 땅이 도시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럼 나도 건물 짓고 싶어요? 안 짓고 싶어요? 짓고 싶은데 평생을 농사만 지어와서 건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한대요? 안 되니까 토지 신탁회사 있죠? 개발 신탁회사 맡기는 겁니다. 그럼 걔들이 알아서 건물 지어줍니다. 이런 형태를요 토지 신탁 혹은요 개발 신탁이 됩니다. 토지 개발 신탁.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음 주에 제가 간단히 할 겁니다. 하기로 하고 지금은요 이 금전을 갖다 맡기는 걸 공부하는 겁니다. 금전. 돈을 갖다 맡기면서 내 돈 좀 잘 좀 불려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를요 금전을 갖다 맡기는 걸요 투자 신탁이다 해줍니다. 자, 내 돈 좀 잘 좀 불려달라고 맡기는 걸요 투자 신탁이다. 그래서 요거를 영어로는요 투자를 인베스트먼트 해줍니다. 신탁을요 트러스트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미래 에셋, 한화투자증권 이런 걸 얘기합니다. 한국투자신탁, 얘네들 투자신탁사다. 줄여서요 투신사 해줍니다. 얘네들은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돈을 이렇게 긁어 모아야 안 모아요?
예, 들 거 뭘 거 아닙니까? 투자자들로부터. 자, 그러면 이렇게 모은 돈을요, 얘들 말로는 이제 펀드 해줍니다. 이 사람들 얘기로는 뭐라고요? 펀드. 그래서 요거 이제 기금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데, 요걸 주로 이제 주식에 투자합니다. 어디에 투자한다고요? 주식. 그럼 주가가 문장 올랐습니다. 그러면 얘들 수수료 빼고 넘길 돈이 많아요, 저거요? 많아진 겁니다. 근데 만약 주가가 폭락했다. 그러면 얘들을 못 돌려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형태. 이거는 빌려준 거예요? 빌려준 게 아니죠? 빌려준 게 아니죠? 이렇게 실적에 따라서 배당받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실적이 좋으면 크게 받는 거죠? 실적이 나쁘면요? 적게 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형태를 다 뭐라고요? 지분금융이라는 겁니다. 이거 되겠나요? 아니, 돈을 빌려주면 확정된 이자 받는 거죠? 원금 받는 거 아닙니까? 회사가 잘 되든 안 되든 항상 내가 빌려준 돈 받는 거 아닙니까? 확정된 이자 받는 거죠? 이런 걸 부채금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실적이 좋으면 돈 많이 받죠? 실적이 나쁘면요? 크게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형태를 다 뭐라고요? 지분금융이라는 겁니다. 주식을 안 받을 뿐이지 결국 다 뭐라고요? 지분금융 형태입니다. 오케이? 왜 그래, 표정들이? 자, 근데 얘들이 반드시 주식에만 투자해라. 그런 법은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때로는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거고, 때로는요, 금, 은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달러, 엔화 이런 거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리고 때로는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 돈을 투자할 수 있어 없어요? 펀드를 조성해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영화가 대박 나면 크게 돈 돌려주겠죠? 영화가 쪽박 났다 그러면 얘도 한 푼도 못 챙길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형태를 다 뭐라고요? 지분금융이다. 그래서 이제 영화를 만들어 대박 났던 영화 중에 검색해 보니까 과속 스캔들 이런 거 있죠? 이게 펀드를 조성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대박 났습니다. 그리고 자, 변호인, 그 다음에 국제시장 이런 거 있죠? 1000만 관객 동원했던 국제시장, 그 다음에 7번 방의 선물 이런 거 보셨나요? 아니면요, 자, 광해 이병헌 나온 거 있죠? 저보다 못생긴 애 있잖아요. 걔 나온 거, 그거하고, 저하고 상대도 안 되지만, 저거는. 자, 그런 거 있죠? 이런 걸 다 보라고요? 이걸 대박난 영화입니다. 그럼 대박난 영화만 있을래나요? 쪽박난 하고 더 많습니다. 이렇게. 잘못 투자하면 큰일 납니다. 이것도. 그래서. 자, 그래서 요즘에는 영화가 이제 잘 안 팔려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영화관 잘 가려고 안 가려고 해?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뭐 영화 막 지원, 뭐 재난 지원금 뭐 해주는데 그래도 막 요즘 텅텅 빈답니다. 영화관에. 그죠? 요즘 이거 잘못 만들었다가 쪽박 날 수 있죠? 요즘 같은 때는 이렇게. 근데 요거를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 생각해 볼게요. 어디라고요?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영어로 부동산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부동산 영어로 뭐예요 했더니 모르겠는데요. 그럼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리얼 에스테이트 해줍니다. 부동산을 뭐라고요? 리얼 에스테이트 해줍니다. 자, 그래서 에스테이트. 그래서 이걸 줄여서 RE 이렇게 해도 얘기합니다. RE. 이렇게. 그러면 얘랑 합쳐보겠습니다. 합치게 되면 R, E, I, T, S 이렇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 돈을 긁어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해서 생긴 이득을 나눠주겠다는 얘기죠. 이걸 리츠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리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 투자하는 걸 생각해 볼 건데, 요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운영합니다. 얘네들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존에 운영하던 스타일은요, 신탁형 혹은 위탁형 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돈을 이제 투자하죠. 그러면 얘네들이 자, 믿고 맡겼다는 형태의 위탁형, 믿고 맡긴 자를 위탁했다 해줍니다. 믿고 맡은 자를요, 수탁했다 해줍니다. 그래서 믿고 맡겼다는 형태의 수익증권을 발행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수익증권의 소유자는요, 이 위탁자 형태로 참여하는 겁니다. 어떤 형태라고요? 위탁자. 믿고 맡긴 자 있죠? 요자 형태로 참여하는데, 자,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걸요, 이거를, 자, 신탁형, 자, 부동산 투자 신탁이다. 신탁형 리츠를 해줍니다. 얘는 어떤 형태로 운영하냐면, 이렇게 운영합니다. 어디 가냐면, 얘는 개방형 형태로 운영합니다. 개방형 형태. 무슨 얘기냐면, 자, 얘들이 돈을 투자해야 안 해요? 투자하죠? 그러면 수익증권을 들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애가 수술해야 돼서 돈이 급합니다. 급하면 쫓아가죠. 쫓아가서 내 돈 돌려주세요 했을 때 애들 돌려줘야 됩니다. 그죠? 투자자들의 환매 요구에 응해야 돼요. 뭐든 기한의 손실 이런 거는 알아서 손해볼 수 있지만 어쨌거나 돌려줘야 됩니다. 알겠죠? 이걸요 개방형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요, 자, 얘는 위탁자 형태이기 때문에 주주는 아니죠. 주주는 아니기 때문에 얘는요, 자,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경영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요, 예를 들어서 한화 투자 신탁이 자, 돈을 긁어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요, 요 법에 따라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있죠. 요 법에 따라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요 법에 따라서 규제를 받는 겁니다. 한국투자신탁이 돈을 긁어 모아서 저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죠. 그럼 이때는 어떤 법이라고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이죠. 여기에 따라 규제를 받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것들은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얘기냐면 이쪽으로 올게요. IMF 이전에는 A는 B한테 외상으로 팔아요, 안 팔아요? 팔았더니 외상값 받을 게 있어 없어요? 있고 B는 C한테 외상으로 파는 거 아닙니까? 외상값 받을 게 있어 없어요? 있고 C는 대기업들한테 외상으로 팔아요, 안 팔아요? 외상값 받을 게 있는 거죠. 근데 자, 1997년도부터 한부철강이 무너지면서 연쇄부도로 이어져 안 이어져? 이거는 줄 돈 없는 거고, 줄 돈도 없는 거죠. 은행 돈도 못 갚는 거죠. 그죠? 연쇄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제 국민경제가 박살이 날 지경입니다. 만약에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본사 건물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2천억짜리, 5천억짜리 이 건물을 누군가가 사줄 수만 있다면 얘들은 돈 들어와 안 들어와요? 돈 들어오면 얘들은 망한 것도 막을 수 있는 거죠. 회사가 망하는 거는 딱 두 가지 이유입니다. 무슨 이유예요? 돈이 들어올 돈은 있는데 나갈 돈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망하는 겁니다. 그죠? 나갈 돈이 있는데 들어올 돈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도 망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돈 들어올 돈인데 나갈 돈 없다는 게 물건이 안 팔린다는 얘기고, 그잖아요? 그럼 망하는 겁니다. 우리 심장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 심장, 사람이 왜 죽어요? 들어오는 피는 있는데 나갈 피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죽는 겁니다. 그죠? 아니면 자, 나갈 피는 있는데 들어오는 피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도 죽는 겁니다. 이거 똑같은 겁니다. 이거를 기업에서는 당자 계정이라는 그걸 통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거 똑같은 논리로. 자, 그러니까 자, 볼게요. 얘들이 만약에 돈만 들어오면은 얘들도 살아나는 거죠. 그 연쇄부도 막을 수 있어 없어요? 다 막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은행돈도 막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는요, 모든 기업이 다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IMF 때는 다 힘들었죠. 그러니까 2천억, 5천억짜리 이 엄청난 건물을 사줄 수 있는 기업이 있어 없어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 펀드를 조성해서, 아까 했죠? 펀드를 조성해서 이러한 이 기업들의 부동산을 사줄 수 있도록 유도했다는 얘기죠. 이런 걸 뭐라고요? 지금부터 하는 회사형이라는 겁니다. 무슨 형이라고요? 회사형.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 이제 법정관리 대상이라든가 아니면요 화의 대상 부동산이다 해줍니다. 무슨 대상이라고요? 이런 게 있는데 그냥 망하려고 하는 회사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망하려고 회사. 어떤 회사가 망하려고 합니다. 그 망하려고 할 때 그냥 파산을 시키게 되면, 회사를 공중분해시키게 되면, 근데 이거는요, 여기 경영자들은 지가 잘못했으니까, 자, 지는 굶어 죽어도 싼 거죠. 그리고, 자, 여기는 돈을 빌려준 은행들 같은 데죠. 은행들은 대규모 자금은 짓도 안 합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은 크게 손해보는 건 아닙니다. 손해볼 수는 있지만. 그리고 주주들도 돈 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있는 사람이니까 크게 손해봐도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종업원들 있잖아요. 한두 명도 아니고 이 사람들 다 쫓겨나오는 거죠. 회사가 파산하면 갑자기 노숙자가 될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사회적 손실이 너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는요, 만약에 회사를 살릴 수만 있다면요, 살리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살릴 수만 있다면. 그래서 만약에 이해 당사자들이 법원에다가 법정관리 신청하죠. 그러면 그냥 듣기만 하세요. 처음에 안 물어보니까. 그러면 법원에서 법정관리인을 둡니다. 관리를 둬서 종업원 내쫓아버려요. 누굴 내쳐요? 경영자 내쫓아버리고 이 사람이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와서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절차를 밟는 겁니다. 어떻게 살리냐면, 일단은
자, 은행장들 오시라고 해갖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100억 갚을 게 있는데 너 한 푼도 못 받을래? 아니면 50억이라도 받을래? 그럼 어떻게 하나요? 50억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50억을 내가 주는데 한 푼도 못 받을래? 아니면 5년 동안에 걸쳐서 한 푼도 못 받을래? 아니면 30년에 걸쳐서도 50억 받을래? 하면 어떻게 하나요? 30억년에 걸쳐 받는 게 낫겠죠. 이렇게 채무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주들을 불러다가 그동안 결손된 금액 있죠. 손해난 금액을 투자금하고 까는 겁니다. 상쇄.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노조 불러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 지금 당장 쫓겨나서 노숙자 될래? 아니면 5개월 동안 월급의 반만 받을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와요? 반만 나는 게 낫겠죠? 또 이렇게 해서 회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 뭐라고요? 법정관리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법정관리. 아니면 화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화의는 자, 기업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를 살리고 싶죠. 그러면 그 은행장들을 부르는 겁니다. 채권자 불러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갚을 때니까 당신이 좀 승인 좀 해줄래요? 그러면 은행장이 자기도 못 받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서로 이제 상환 방법을 제시하면 걔들이 이제 받아준다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화의 대상 기업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망하려고 하는 회사 있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법정 관리 화의 대상 기업 하면요, 그냥 망하려고 하는 회사, 망하기 직전의 회사 있죠? 이런 회사들을 좀 살릴 수 있는 방법 강구해 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2001년서부터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라는 게 제정됐습니다. 부동산 뭐라고요? 투자회사법이라는 게 제정되면서 여기에 따라 설립한 회사를요, 회사형 해줍니다. 무슨 형이라고요? 회사형. 얘네들은요, 그 자금 조달 용이하게끔 하려고 이거 주식을 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뭘 발행한다고요? 주식. 그러니까 주식의 투자자는요, 당연히 주주의 형태로 참여하는 겁니다. 무슨 형태라고요? 주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걸요, 회사형 리츠해줍니다. 무슨 시라고요? 회사형 부동산 투자 신탁해줍니다. 이렇게. 자, 얘들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얘들은요, 폐쇄형 형태로 운영합니다. 자, 폐쇄형이 뭐냐면, 자, 여기다 돈을 투자했어요? 안 했어요? 하면, 주식을 갖고 있죠? 근데 주식을 갖고 있는데 돈이 급합니다. 애가 수술해야 돼요? 그러면 주식 들고 와서 쫓아가서, 내 돈 돌려주세요 했을 때 얘들 안 돌려줍니다. 큰일 났네. 돈이 급한데. 안 돌려도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거의 대부분은 상장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뭘 시킨다고요? 증권시장에 상장시켜요. 우리 신문 보면 매일매일 주가를 공시하는 거 있죠? 여기다 이제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급하면 굳이 여기 가서 돈 달라고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고 그냥 주식 팔으면 되는 거죠? 여기 가서 아쉬운 시로 할 필요 있어 없어요? 그냥 팔아 치우면 될 거 아닙니까? 훨씬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경영권 행사 가능합니다. 경영권 행사 가능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운영한 걸 뭐라고요? 회사형 리츠인데 이건 어떤 법에 따라서 규제받고 있다고요? 부동산 투자회사법.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다 해서 이걸요, 부동산 투자회사 이렇게 되게 합니다. 부동산 뭐라고요? 투자회사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이제 주식을 발행하는 형태입니다. 돈을 긁어모으면서 주식을 발행하는 형태 있죠? 이걸 그냥 참고로 뮤추얼 펀드 해줍니다. 주식을 발행하면서 돈을 긁어모으는 형태를요, 뮤추얼 펀드. 이런 게 있다 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건 부동산 투자회사. 얘는 그냥 일반 부동산 펀드 해줍니다. 이거는 거의 안 물어봅니다. 다만 이런 것들도 다 지분금융이다. 이건 아세요? 이건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요걸 좀 공부할 겁니다. 뭘 공부한다고요? 요걸 공부할 건데,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의 업계 1위가 이제 코람코 자산신탁입니다. 무슨 신탁이라고요? 코람코. 코가 몇 개 들어가 있어요? 2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코가 2개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걸요, 코람코 자산신탁. 이거는 앞자리 코리아 어쩌고 해서 딴 겁니다. 코리아 딱 요즘에 앞자리 따는 게 유행 아닙니까? 그래서 DB 하면 뭐라고요? DB. 원래 동부하지 아닙니까? 동부하지. 그 앞자리 따는 게 유행 아닙니까? MG는 뭐예요? 마을 금고. 마을 금고 하잖아요. CH는 뭐라고요? 예? CH? 예? 그래 했나? 괜히 했네. 자꾸 리바이벌 하니까 연구를 좀 해야 돼. 좀.
제 이름 철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CH 철이가 누구예요?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국가고시를 대하는 자세가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이름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잖아요. 어쨌거나 코람코 자산신탁이 업계 1위입니다. 시장 점유 1위인데 우리 같은 사람한테 돈을 긁어 모아요? 안 모아요? 뭐죠? 이거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해서 이득을 나눠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자, 이 코람코 자산신탁이 예전에 한일은행, 상업은행 있죠? 요게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전에. 근데 그게 합병해서 어쨌거나 우리은행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이 돈을 투자했는데 이익이 생겼죠? 근데 엉뚱한 데 쓸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는 니네한테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원칙적으로 니네들은 특수한 목적 회사를 설립해라. 이걸요,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라는 겁니다.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 아닙니까? 스페셜은 특수한, 퍼포스한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컴퍼니 하면요, 회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네들은요, 거의 페이퍼 컴퍼니로 운영합니다. 페이퍼 컴퍼니가 뭐냐 하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겁니다. 아니,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무슨 회사가 왜 필요하냐? 얘는요, 얘랑 별도로 회계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별도로.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돈을 투자하겠다. 그래서 이 돈 가지고 부동산 투자해서 엉뚱한 데 쓰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한테 배당한 데 쓰라는 얘기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따 집에 가셔서 인터넷, 코랑코 이렇게 딱 치게 되면 이 회사가 나옵니다. 나와요. 그러면 그 회사, 거기 보면 리츠라는 나 있을 겁니다. 뭐라고요? 리츠. 그거 들어가시면 쭉 나옵니다. 거의 SPC입니다. 페이퍼 컴퍼니예요. 자, 그래서 맨 먼저 이 코크랩 1호다. 요게 회사 이름입니다. 요 회사 이름이에요. 서류상 회사 이름입니다. 예, 코크랩 1호. 요게 이제 2002년도경에 투자자들로부터 단을 긁어 모아서 그 당시에 법정 관리에 들어갔던 한화 있죠, 한화 장이동에는 한화 본사 건물을 구입했던 겁니다. 대한생명 빌딩하고. 그래서 2,300억 정도에 투자해서 5년 정도 운영하다가 이 3,500억에 파는 겁니다. 무지 막잔이익을 챙긴 거죠. 그래서 연평균 배당률이 거의 40% 넘어갔습니다. 대박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투자하려고 하죠, 사람들이. 이러다가 이제 2호, 3호, 4호 계속 나오다가 코크랩 8호가 나왔는데, 자, 요거는 이제 법정 관리에 들어갔던 회사입니다. 근데 요거는요, 일반 부동산이에요. 아유, 무조건 법정 관리 부동산만 투자하라. 그런 법은 없습니다. 조금 이따 하겠지만, 일반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2006년도에 최고의 투자처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오피스 빌딩 있죠? 그래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긁어 모아서 어디다 투자했냐면, 자, 이 종로에 있는 G타워하고 센트럴 타워 있죠? 요 오피스텔에 투자한 겁니다. 센트럴 타워라는 오피스텔 있죠? 여기다 투자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총 40개 정도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얘는 나중에 그 5년 정도 운영하다가 없어졌죠? 청산했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40개 중에 그동안 만드는 회사가 몇 개라고요? 40개 중에 한 13개는 이제 청산이 끝났습니다. 8호 치웠으면 끝났을 거 아닙니까? 그죠? 8호 치우면 이 회사는 없어지는 거죠? 이걸 기한불이치라는 겁니다. 일정 기간 지나. 우리가 일반적인 회사는 한 5년 정도 운영하다가 없앤다 그런 건 아니죠? 평생 운영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없어지는 겁니다. 팔았으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이름을 붙여볼게요. 요 코크랩 1호 있죠? 요거를 우리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르면 요 회사의 이름을요, 기업 구조조정 리츠다 해줍니다. 구조조정 뭐라고요? 리츠다. 이렇게. 자, 그리고 요게 이제 법정관리라든가 화의 대상이죠? 이런 부동산을 구입해서 대한민국이 IMF에서 벗어나는데 일조를 하게끔 하겠다는 얘기죠? 요 주된 목적으로, 구조조정 목적으로 나온 회사입니다. 그리고 요 회사 있죠, 요 회사를요, 위탁관리 리츠 해줍니다. 무슨 리츠라고요? 위탁관리 리츠다 해줍니다. 자, 이 두 회사는 명목형입니다. 자, 명목형이 뭐냐면, 페이퍼 컴퍼니. 그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거죠? 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회사에 이제 그 구석탱이에다 본점 정도는 둘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하려고 본점 둘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서류상의 회사가 무슨 지점 두고 이런 거 없어요. 서류만 존재하는 회사 아닙니까? 그리고 종업원 채용해요, 안 해요? 무슨 종업을 채용합니까?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회사가?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투자 운영은 다 누구한테요? 자산관리회사한테 맡기는 형태입니다. 어디다 맡긴다고요? 근데 얘네들은 자산관리회사도 다 운영합니다. 다 지들이 알아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나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는요, 종업원을 직접 채용해서 투자 운영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부동산 투자하는 경우. 이걸요, 실체형 해줄게요. 무슨 형이라고요? 실체형. 요 회사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관리 리츠다 해줍니다. 무슨 관리라고요? 자기관리 리츠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자기 하면 남자친구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종업원 채용해서 직접 관리한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여기서 자기는 그 남자친구 자기가 아닙니다. 여기 결혼 안 하신 분. 그 본인들 얘기죠. 지들이 직접 관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자기관리 리츠라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자 지금부터 이거 지울게요. 이렇게 해서 취지만 알고 있으면 되고, 요거는 우리 시험에서는 한 장 넘겨볼게요. 182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에 부동산 투자 회사법 있어 없어요? 있죠. 여기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자, 이 자기관리 리츠는요, 종업원은 직접 채용해서 투자 운영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들은요, 공인중개사라든가 감정평가사 있죠? 요 중에서 5년 이상 종사해야 됩니다. 5년 이상 근무했던 사람 있죠?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산운영 전문 인력을 둬야 됩니다. 그럼 아세요?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그대로 1번, 2번, 3번 써놨을 겁니다. 182페이지 1번, 2번, 3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4번에 자산관리회사는요, 자산관리회사는 얘네들의 위탁을 받아서 자산을 관리하는 회사 있죠? 요걸요, 자산관리회사인데 얘들은 얼마 이상 있어야 돼요? 70억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간단히 하세요. 자, 그러면 요거는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들은 이 상법상의 규정들이라 이해하기가 약간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뭐 상법을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뭐 무슨 헷갈릴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럴 경우는 약간 헷갈린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헷갈린다. 그럼 자꾸 이걸 파헤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다시 할게요. 약간 뭐 무슨 얘기 잘 모르겠다. 그러면요, 약간 좀 이해하려다 노력하다가 정이 안 되죠? 그럼 통째로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 무리 없이 그냥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운영하는데,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왜 뭐 여기 아직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주된 목적이 뭐라고요? 기업 구조조정 리츠. 이게 바로 주된 목적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일반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관리 리츠라는 게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위탁관리 리츠라는 게 있습니다. 위탁관리 리츠. 이렇게 해서. 자, 요거는 이제 주로 이제, 이거 전부 다 하려면 힘드니까, 주로 이제 시험에서 아주 자주 물어보는 거 있죠? 요것만 알더라도 거의 맞춥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있죠? 요 말들 거의 맞춰요. 어쨌거나, 얘는요, 아까 얘는 실체가 있는 회사입니다. 무슨 회사라고요? 실제 종업원을 채용해 직접 운영하는 회사고, 요거는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명목회사입니다. 명목회사. 요것도 뭐라고요? 명목회사. 투자 운영은 다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자산관리회사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거는 안 물어보니까 걱정 마시고 지금 얘기하는 거, 얘는요, 예전에는 전부 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요, 얘들은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요, 등록 요건만 갖추면 등록만 해도 됩니다. 다만 이따가 위탁관리를 하더라도 2년 이내에 일반인들을 주주로 모시는 경우 있죠? 조금 이따 할 겁니다. 그럴 경우는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 같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요것만 하세요. 일단은 자가관리는 자가관리가 아니라 자기관리입니다. 자기관리는 뭐라고요? 실체형. 얘는 뭐라고요? 명목형. 그리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가능한 거 하지 마시고, 자, 이거 아주 자주 물어봅니다. 얘는요, 설립 시의 자본금이 얘는 얼마 이상이라고요? 5억 이상은 돼야 됩니다. 얘는 얼마라고요? 3억 이상은 돼야 돼요. 이거 아주 자주 물어보니까 이런 걸 할 줄 있어야 돼요. 숫자만 알아도 다 해결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설립을 용이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고, 영업인가 6개월이 지난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추가적으로 주식을 더 발행해서 돈을 더 끌어놔야 됩니다. 이걸 증자한다 해줄게요.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서 돈을 끌어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얼마라고요? 70억 이상 만들어 놔야 됩니다. 얘들은 얼마라고요? 50억 이상은 만들어 놔야 됩니다. 영업인가 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얘는 얼마라고요?
50억 이상 만들어놔야 돼요. 이걸 뭐라고요? 최저 자본금 규모라는 겁니다. 최소한 이거 이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것도 자 암기하려면 좀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그러니까 항상 57은 얼마예요? 어떤 사람은 57, 28 이렇게 하는데 57은 얼마라고요? 3. 57, 35. 항상 여기 맞춰서 이렇게 57은 얼마라고요? 35. 57 얼마예요? 75. 아유, 안 통하네. 이렇게. 자, 그래서 자 그리고 얘네들은요, 전부 다 그냥 이렇게만 하세요. 전부 다 90% 이상 배당해야 됩니다. 배당 가능이 있으면 얼마라고요? 90% 이상 배당해야 되는데 다만 이 자기관리만 50% 이상만 배당해도 됩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더 이상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볍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계속 시험에 나오는 것만 좀 정시하시면 돼요. 어떤 경우에든 뭐는 가능하다고요? 현물 배당도 가능합니다. 우리 이익이 생기면 현금으로 나눠주는 거 있죠? 주주들한테 이걸요 현금 배당 하는데 부동산 같은 걸로 배당할 수 있어 없어요? 이걸요 현물 배당이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도 가능합니다. 옛날에는요 현물 배당이 그냥 현물 배당도 가능하다 이거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자주 물어보니까 요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냐면 얘네들은요 이 한 사람이 주식을 대부분 갖고 있으면 회사를 자주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인당 주식 소유 한도가 50%를 초과해서 소유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 한 사람이 주식을 50%를 초과해서 갖고 있으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근데 다만 얘들은 국가 발전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규정 없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얘네들은 전부 다 발기 설립이 원칙입니다. 발기 설립이라는 게 뭐냐면 설립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발기 설립이 있고 모집 설립이 있습니다. 발기 설립이라는 것은 발기인들이죠. 대여섯 명이 모여서 야 우리 회사 하나 설립하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걔네들이 주식을 막 인수하는 겁니다. 너는 몇 주 인수할 수 있죠. 그런 상태에서 곧바로 법원에 가서 상업 등기를 마치게 되면 회사가 성립되는 아주 간단한 방식입니다. 그죠? 이게 모집 설립, 발기 설립이 원칙이에요. 다만 얘네들 있죠. 얘들은 영업인가 2년 이내에는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한테도 주주로 모셔야 돼요. 우리 같은 뭐라고요? 일반인들도 주주로 모셔야 돼요. 알겠나? 이거를 공모규정이라는 겁니다. 무슨 규정이라고? 공모규정. 그래서 영업인가 2년 이내에는요, 그 30% 이상은, 30% 이상 있죠? 요거는 일반인들을 주주로 모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근데 얘는 아주 좋은 일 하고 있죠? 이런 규정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지금 아주 자주 물어본 거, 요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겠습니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거기 보시니까 현물출자라고 있어 없어요? 현물출자 있죠? 요거는 내가 이 회사한테 현금으로 출자하는 걸 뭐라고요? 현금출자. 부동산 같은 걸로 출자하는 걸요? 현물출자한다 해줍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현물출자가 안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현물출자도 가능한데, 다만 설립 시에는 불가능합니다. 설립 불가능하고 영업인가 후 최저 자본금 규모를 갖춘 상태 있죠? 요 상태라면 뭐 가능하다고요? 현물출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현물출자가 순전히 부동산만 가능했는데 지금은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지상권, 임차권, 부동산 신탁 수익권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부동산만 가능하다 하면 틀린 겁니다. 각종 권리도 가능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합병 제한이 있는데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부동산 투자회사끼리만 합병해야 돼요. 롯데제과하고 합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끼리만 합병해야 돼요. 그리고 운영상 제한이라고 해서 그 개발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건물 지어서 분양하고 하는 거 있죠? 돈 끌어다가 건물 짓고 분양하고 그런 거 있죠? 골프장 건설하고 이런 걸 개발사업이라는 겁니다. 근데 개발사업은 위험이 커요, 작아요? 나중에 분양이 안 될 수 있어 없어요? 상가 같은 거 지어서 분양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막 이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주주들한테 크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사업의 투자 비율은요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몇 프로를 그 개발사업에 투자할 건지는 어디에 따라서요?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주총회 가보셨나요? 소액주주는 거의 안 가는데 가봐야 뭐 몇 표 행사해봐야
뭐 거의 표시도 안 나죠? 근데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이제 나름대로 주식 수에 따라 의결권 행사합니다. 이때 자, 출석한 주주의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결의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특별 결의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시험에서 안 물어보고 그냥 참고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자, 주주총회 가서 이제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를요 보통 결의해 줍니다. 과반수. 그러니까 과반수라는 것은 반을 초과해야 돼요. 뭘 초과해요? 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식이 총 10,000주다. 그러면 5,000명이 찬성했다. 그러면 이거는 승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5,001주 이상이 찬성해야 돼요. 이걸 과반수라는 겁니다. 5,000 뭐라고요? 1주. 그러니까 이걸 과반수. 반이면 안 됩니다. 반을 초과해야 돼요. 이걸요 과반수 해줍니다. 그리고 특별 결의는요, 자, 출석한 주주가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됩니다. 얼마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찬성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있는 경우에 개발 사업의 투자 비율을 정할 수 있죠. 이 특별 결의에 따라서 우리는 개발 사업의 70%를 투자하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거기에 그 타회사에 이거는 우리가 돈 끌어모아서 주로요 부동산에 투자하라는 얘기죠. 법정관리 이런 데 투자하라는 얘기죠. 그 돈 가지고 다른 회사에 문어발식으로 주식 구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타회사 발행 주식의 10%를 초과해서 주식을 구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사채라든가 차입은 돈을 빌리는 겁니다. 돈을 빌리는 거는요 자기 자본의 몇 배라고요? 2배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특별 결의가 있다면 몇 배까지? 10배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 취득세는 50% 감면해 줍니다. 취득세 어떤 경우는. 다만 자, 여기 볼게요. 여기 자기 관리는요 법인세 과세합니다. 다만 얘네들은요 법인세는 면제해 줍니다. 법인세는요 면제해 준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만 잘 몇 번 읽어보세요. 거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83페이지 2번 볼게요. 2번. 부동산 투자회사에 주식에 투자한 자는요 배당에 따른 이익과 주식 매매 차익을 향유할 수 있다. 맞죠? 원래 주식에 투자한 자 있죠. 여기 투자자는 주식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주가 오르면 비싸게 팔 수 있어 없어요? 있고, 그 다음에 회사가 장사 잘 되면 배당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분금융 아닙니까? 그 다음 5번 볼게요.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자기관리 리츠는 얼마요? 5억. 위탁관리하고 구조조정은요 3억입니다. 다만 영업인가 6개월이 지난 경우에 자기관리는요 70억 이상, 위탁관리, 구조조정은요 50억 이상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면서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겠다는 얘기죠. 종업원 직접 채용해서 직접 운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요 자기관리 리츠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상근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다고 했죠. 아까 5년 이상 종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합격하자마자 바로 안 돼요. 5년 이상은 근무해야 됩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11번 보겠습니다.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어 없어요? 명목회사가 무슨 그런 걸 설립합니까? 이런 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 다음에 13번 볼게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 후 2년 내에는요 30% 이상을 일반에 청약에 제공해야 된다. 그 얘기는요 일반인들을 주주로 모셔야 돼요. 이거를 일반인에게 청약에 제공한다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볼게요.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란 다수의 자금을 받아서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을 매입하고 개발, 관리, 운영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일종의 뭐라고요? 뮤추얼 펀드로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죠. 얘들은 명목회사 아닙니까? 명목회사 아닌가? 여기 있네요. 명목회사라고 있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번 볼게요. 1인당 주식 소유 한도의 제한은요 자기관리,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적용되지만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적용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얘는 적용되죠?
요 두 놈은. 근데 요건 정퇴 왔네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디냐면 18번 볼게요.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에 90% 이상을 금전 배당 시 법인세가 면제되며 취득세는 50% 감면된다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법인세가 감면되거나 하는 것이죠? 이거는 90% 이상 배당한다는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0번 볼게요. 자금의 차입 및 사채 발행은요, 자기 자본의 몇 배라고요? 2배 이내에서만 가능한데,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다. 어떤 사람 주총이 뭐예요? 그러는데, 주주총회를 줄여서 주총회줍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에서 따라서 10배까지도 가능하다겠죠? 이렇게 해서 대다수의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세요. 다 얼마 빌렸다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 요 정도만 이렇게 읽어보세요. 다른 거는 뭐 다음 주에 해도 됩니다. 그리고, 자, 그 옆에 특수한 금융 조달 방법 있죠? 요거는 제가 1, 2월 달에 했는데, 지금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안 하는 것들은요, 제가 5월 달, 6월 달은요, 어떻게 할 거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합니다. 그대로 할 겁니다. 아니, 무슨 수로 다 합니까? 그러는데, 그때는요, 웬만한 거 공부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필리기 같은 거 좀, 이런 거 좀 생략하면 돼요. 그러면 쭉쭉쭉 다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설사 지금 공부가 조금 덜 돼 있는 사람이라도 그때 한번 딱 정리할 겁니다. 그런 줄 아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요 정도 할게요. 그걸 들어가 쉬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